네, 수요일 아침 문을 여는 코너죠. 블록체인 글로벌 A, 블록체인 나우의 코인캐스터들과 함께하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들 또 리포트들이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캐스터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종훈 그리고 이은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소식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볼게요. 시황 함께 보시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늘 40.8%입니다. 이더리움은 21%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의 장세,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5.4% 상승하면서 현재 49,0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주와 비교해봤을 때도 4.97% 상승해주면서 5만 불의 저항선에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리움 전일 대비 3.25%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도 6.45% 오르면서 현재 4,000불 다시 회복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전일 대비 1.59%, 또 일주일 전 대비 3% 오르면서 530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의 테더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솔라나도 전일 대비 4.13%, 또 일주일 전 대비 17% 오르면서 180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전일 대비 9.32%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도 18.61% 오르면서 현재 9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전일 대비 4.39%, 또 일주일 전 대비 3.33% 오르면서 1.29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8위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입니다. 9위의 테라, 루나 또한 전일 대비 7.76%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무려 52% 오르면서 최근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코인 중에는 가장 가파른 상승폭 보여주면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또한 테라와 비슷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전일 대비 8%, 또 전주 대비 53% 넘게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122불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에서는 원화 가격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4% 오르면서 다시 6천만 원의 심리적 지지선 라인을 재돌파해줬습니다. 이 6천만 원 선에서 다시 재반등이 나올지 혹은 고점을 내려주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겠죠. 이더리움 전일 대비 1.66% 오르면서 49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 500만 원 선은 터치해주지 못했는데 이 500만 원의 저항선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리플 전일 대비 7% 가까이 회복이 됐네요. 현재 국내에서도 1,16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폴리곤, 인도의 이더리움이라고도 불리죠. 최근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하락장 속에 이 아발란체와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이런 코인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폴리곤 현재 전일 대비 8.52% 오르면서 2,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들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내면서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리스크는 전일 대비 20%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3,9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IoT의 대표적인 코인인 아이오타 또한 전일 대비 17.6%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펀디엑스 또한 10%에 가까운 성장률로 현재 1,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여전히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장세에 들어가 있는 코인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모든 코인들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에 몸을 싣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우리 코인들 모두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부터 쭉 이어진 하락 장세에 많은 분들 좀 지쳐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히도 빨간불 켜내면서 모든 코인들 상승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속되면서 쭉 연말을 지나서 내년 초까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 전문가의 말 인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니콜라스 머튼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S&P 500의 시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S&P 500이 지난 2008년 1,50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조정된 후 4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 시장 침체 속 저점 매수 기회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적의 진입점을 찾기 위해 이와 같은 패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머튼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S&P 500 월봉 차트를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 대입해서 분석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더라도 패닉셀 후 도망칠 이유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가 예측한 이런 하락은 비트코인 시장이 점유율을 되찾고 100만 불에서 150만 달러까지 향하는 축적 패턴의 촉매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이러한 축적 상승세에서는 알트코인이 그 어느 사이클 때보다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선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향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한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 사견을 밝힌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페어필드 스트래티지 설립자 케이트 스탁트는 비트코인이 44,200달러 지지선 위에서 보합하며 단기 모멘텀이 무력화됐다면서 1일 MACD 과매도 지표는 비트코인이 향후 며칠간 지지선 부근에서 안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중기적으로는 아직 과매도 상태가 아니며 여전히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오한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거래량 감소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며 단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4만 달러까지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폭락한 듯이 보이는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망차를 외치는 타이밍이 아닌 지금이니를 외치는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망차가 아니라 지금이니를 외칠 것 같은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 코인데스크도 이번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죠. 사실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이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고 또 내년에 핫 키워드는 뭐가 될지 살펴보는 이 미래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우선 코인데스크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코인데스크의 한 칼럼니스트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극적인 순간들과 전 세계 금융시장 주요 시사점을 포함했는데요. 그는 총평으로 올해 시작은 창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칼럼니스트가 집중한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은 2021년 연초 비트코인 가격 급등인데요.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0% 이상 상승하면서 4만 달러 근처에서 최고가 행진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누구도 이러한 상승이 지속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은 몰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부 기관 투자가는 막연한 투기를 경고하면서 우려했기 때문이죠. 한 예로 올 초 아르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 제프 도머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헤지펀드와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할당을 중심으로 구축된 수동적 인덱스는 수명이 매우 짧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시장의 흥분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영국의 투자회사 루퍼 인베스트먼트는 단 5개월 만에 11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러퍼는 가상자산의 투기적 광란으로 추가 수익에 대한 베팅을 아쉽지만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약 4만 달러 최고가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리퍼와 같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간의 상승세를 의심했고요. 가격 하락 후 글로벌 투자회사 구겐하임의 스캇 미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의 투자자 기반은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크거나 깊지가 않다. 현재로서는 기관 투자가의 수요가 3만 5천 달러, 그보다 아래인 3만 달러조차 지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연초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 가격 급등 외에도 2021년 주요 이슈로는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트윗 대표적으로 있죠. 신생 알트코인들의 급등, 디지털 자산의 합법성 및 잠재력, 극단적인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6만 9천 달러 최고가 달성이 있습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 포브스였나요?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인물에도 발탁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코인데스크에도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바 이런 도지와 같은 강아지 밈코인들이 올 한 해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신생 알트코인들의 급등,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각국에 걸쳐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을 규제하는 움직임도 올 한 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좀 이런 것들 모두 내용을 담은 코인데스크의 리포트도 발간이 됐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우선 가격과 관련된 시장 흐름은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간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 이 고래들의 움직임, 즉 세력들이 이 모든 장을 움직인다라는 게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니나 다를까 고래 0.01%가 비트코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확한 리서치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지갑 1만 개, 소위 말해 고래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2,3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7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갑과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부의 집중도가 다른 그 어떤 자산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다우존스는 MIT 앙트와넷 쇼어 교수와 런던 정경대 이고르 마카로프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이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통 중인 비트코인 1,900만 개라고 계정했을 때 고래 지갑은 비트코인 전체의 27%를 컨트롤 중인데요. 이것은 0.01%의 지갑이 27%의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부자 상위 1%가 전체 부의 3분의 1을 보유 중인 것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부의 집중도가 이보다 100배 정도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집중도에 대해 논문은 두 가지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첫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시스템 위험 증가와 가격 상승과 대중 채택에 따르는 이익의 소수의 집중입니다. 다우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채굴도 일부 기업 단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탈중화와 이념과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사람의 수는 2배로 늘어났지만 이 같은 집중화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비트코인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소수들에게 비트코인이 집중이 된 현상이 포착이 됐죠. 부의 집중도가 일반 달러화보다 거의 100배 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양한 리스크는 존재하겠지만 이런 집중화되는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들, 기업들의 인수합병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하는데요. 7조 원을 넘어섰죠. 네. 올해 아무래도 그 인수전이 굉장히 활발했고 기존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뛰어들다 보니까 올해 암호화폐 산업의 인수합병 규모가 약 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2월 20일 더블록 리서치의 2022 디지털 자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들어 197건의 암호화폐 기업 인수합병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85건의 인수합병 계약이 있었던 2020년 대비 13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계약 규모 상승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를 적극 인수하면서 급증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2021년 초 블록체인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바이슨 트레이를 인수했었고, 갤럭시는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고를 1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금융기업들도 암호화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마스터카드 역시 블록체인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를 인수했고, 로빈후드는 12월 코브 마켓을 사들이면서 첫 암호화폐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합병 컨설팅 기업 아키텍트 파트너스는 비암호화폐 부문의 사업들이 암호화폐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 전년 대비 무려 1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산업군들이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를 굉장히 유망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인스타그램도 이제는 이 NFT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표적인 SNS죠. 인스타그램이 NFT 시장 진출을 시사했는데요. 사용자가 만든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로 운영되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규 사용자를 유입할 수단으로 NFT를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아담 모셀이 인스타그램 CEO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용자가 NFT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NFT 시장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이자 제작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14일 기준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0억 명에 달했지만 최근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켓 인사이더는 인스타그램이 향후 사진과 동영상으로 NFT를 선보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작자를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이 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와 이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고 또 모든 빅테크 또 플랫폼 기업들의 NFT 진출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또한 올 한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4배 정도 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이자 디파이의 핵심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이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더와 USD 코인의 성장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급량 증가를 대표적으로 촉진시켰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은 2021년 초 290억 달러에서 연말 1,400억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일단 변동성이라는 암호화폐의 취약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개인 거래자의 디파이 투자에 활발히 사용되며 활용 범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의 발전도 공급량 증가에 기여했는데요.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CTO는 파생 상품 시장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선물 계약을 청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죠. 테더는 적정 준비금 보유 문제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리스크와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기존 은행권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되고 나니까 정말 1년 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열풍이 불었는지 정확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크리스티죠. 이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도 NFT 판매 관련된 이 수익률이 정말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무려 1,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021년에는 NF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다수의 작가들이 NFT 작품을 내놨고 몇 작품은 고가의 판매가 되면서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가 2021년도 NFT 작품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NFT 시장의 인기를 더 부각시켰는데요. 크리스티는 2021년 12월 21일 2021년 NFT 상품 총 판매액이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미술품 판매 총액의 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업체는 2021년 판매 총액이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는 3월에 진행된 비플의 에브리데이스가 6,900만 달러에 낙찰됐고
라바랩의 크립토펑크와 푸오셔스의 디지털 작품이 성공적으로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NFT 경매를 통해 신규 고객들도 유입됐었는데요. 업체는 2021년에 자사에서 100개 이상의 NFT가 거래됐다면서 구매자 중 75%가 신규 고객이었고 평균 나이는 42세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욤 세루티 크리스티 CEO는 2021년도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NFT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작가와 저평가됐던 작가들의 작품들도 선보이며 젊은 고객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신규 고객의 비율이 75%, 말 그대로 이 NFT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이 미술 경매라는 또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코인들의 가격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해 발간됐던 어떤 수치들 또 동향들을 통해서도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각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놓고 또 어떤 입장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미국의 의원들 총 1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나는 암호화폐를 팔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 2명과 9명의 하원 의원 그리고 백악관 5명 관리 모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의원들은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거래 후 45일 이내에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중 평소 정부 간섭이 혁신을 저해한다며 당국 규제에 반대해온 미국 상원 의원 의회의 팻 투미 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팔 계획이 없다고 강경하게 밝혔는데요. 신시아의 경우 5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지난 6월 중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이더리움 트러스트 주식을 약 3만 달러 사들인 바 있습니다. 팻과 신시아 의원은 모두 상원 은행 의원으로서 금융과 암호화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과세를 위한 거래 신고 의무 대상자인 브로커에서 지갑업자와 디파이 등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낸 당사자들이기도 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처럼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하여 신시아 의원은 젖소도, 뮤추얼펀드도, 은퇴연금도 다 팔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반문하면서 위대한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팔 생각은 없고 자신들은 심지어 의회가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연구하지 않았던 문제에 최초로 제기를 하고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내년 초에 SEC가 감독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국내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 국회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나서서 이 코인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JP모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 JP모건의 회장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또 우리 업계는 알려졌잖아요. 이 앞에서는 암호화폐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 회사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JP모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글로벌 투자 은행 회사인 JP모건이 독일 IT 대기업 지멘스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대형 기관이 결제 업무와 시스템 운영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전담부서 오닉스는 지멘스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멘스는 오닉스의 첫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고객이 된 것인데요. 자체 계정 간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거래가 우선 처리되며 2022년 내에 유로 거래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채택 배경에 대해서는 지멘스는 We need the upgraded automation to process a rising number of payments. It expects as payment methods like pay-per-use gain popularity. 사용량에 따른 과금 방식 등 결제 모델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어 더 향상된 결제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결제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즉각적인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가깝게 우리의 생활에 블록체인이 스며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안에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번에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분석, 이 보고서를 또 발간을 했습니다. 각국의 입장들이 굉장히 달랐던 한 해인데 코인텔레그래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의 앤드류 싱어가 2021년 올해 유의미한 기록을 남긴 기업, 국가, 그리고 단체 등의 승자 리스트와 반면에 유의미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좋지 않은 기록을 낸 기업과 국가, 그리고 패자 리스트에 올리면서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을 되돌아봤습니다. 싱어가 선정한 2021년 승자는 카자흐스탄, 코인베이스, 솔라나, 엘살바도르와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비플, 아발란체, FTX, 오픈시, 프로시어스 ETF 등이 있었는데요. 리스트에 오른 대표적인 승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규제 이후 채굴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로서 전체 채굴 점유율이 18%로 미국의 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4월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상장이 되었고요. 솔라나는 2021년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네트워크로서 대단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역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승리자로서 정리가 됐습니다. 비플과 오픈시 역시 올 한 해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던 NFT 시장의 주요한 키플레이어로서 반영하고 큰 성공을 이룬 단체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싱어가 선정한 2021년 패자로서는 중국, 메타, 전 페이스북, 나이지리아, 버즐 그리피스 등이 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대표적인 패자를 살펴보면 5월 심각한 규제 이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시장의 67%를 점유했던 중국이 있고요. 미국 또한 정부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메타, 전 페이스북이 이름에 올랐습니다. 최근 자주 다뤘던 나이지리아의 이 나이라의 출시와 타 암호화폐 사용의 금지를 실시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나이지리아에서는 암호화폐가 여러모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P2P 거래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싱어는 비참하게 실패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버즐 그리피스 또한 실패자 이름에 올렸는데요. 이는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서 미국 법정에 섰고 그는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통해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금 6년 6개월의 징역형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네. 선정된 패자 중국이 있고요. 페이스북, 나이지리아, 그리고 버즐 그리피스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분들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올해 초부터 우리 시장을 압박해 오고 공포에 몰아넣더니 한동안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0으로 떴었는데 중국이 사실 암암리에 계속 채굴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단속이 안 돼서 현재 채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올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와 감시로 인해 줄줄이 사라지기 시작한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업자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여전히 지하에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주요 전문가들을 이용해 세계 비트코인 채굴 장비의 20%가 여전히 중국에 남아 가동 중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한때 세계 시장의 65%에서 75% 수준을 넘나들 정도로 높았던 중국의 점유율보다는 크게 떨어졌지만 현재 중국의 점유율을 0%로 관측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공식 추정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업체 치후 360의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중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지하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중국 업자들은 하루 평균 10만 9천 개의 활성 암호화폐 마이닝 IP 주소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주소의 대부분은 광둥성, 장수성, 저장성, 산둥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한 채굴업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지하에서 채굴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업체들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큰 전력원 대신 작은 지역 전력원에서 전기를 끌어와 채굴 장비를 각 곳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감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중국에서의 채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런 한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통과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거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약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BBB죠.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맨친 상원 의원의 반대로 현 상태에서 지금 상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웨스트버지니아를 지역구로 둔 맨친 의원이 전날 성명을 통해 예산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BBB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법안이 지연된 건데요. 암호화폐 업계가 BBB를 주목해온 것은 법안 통과 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자본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BBB에는 암호화폐 자본 이득과 관련된 두 가지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서의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상쇄시킬 경우 자본 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자산 매각 시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제공을 했는데,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의 경우 손실을 입은 자산 매각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산 또는 상당히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다시 매입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는 이런 제약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보유한 암호화폐 가격 하락 시 해당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 손실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매도 가격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와 맞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재매입하는 전략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로펌 스텝토 그리고 존스 파트너스 리사 잘렌가는 법안 지연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녀는 일단 법률적 언어가 만들어지는 경우 정말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겨냥한 이 조항이 나중에 다시 등장해서 조여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과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신규 산업군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현재 국회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증권시장의 법을 좀 따라가는 모습도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인도죠. 인도의 13억 인구.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잠재적 소비자들, 잠재적 투자자들로 굉장히 많은 산업군이 인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인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을 키울 수도 있고 또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이게 문이 열릴지 혹은 계속된 이 강한 규제가 이어질지 확실한 방안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인도의 암호화폐 합법화의 진통 현재 어떤 단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시끄러웠던 인도 정부인데요. 결국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인도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겨울 국회 법안 처리 목록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포함시켰는데요. 하지만 인도 정부가 발표한 마지막 주 법안 리스트에선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완전 금지와 수용까지 커다란 입장차가 존재했는데요. 재무부 등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를 거래의 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는 인정하고 세금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인도 중앙은행은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에 따라 강요급 회의를 열고 입장차를 좁히려고 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모디 총리에게 판단을 일임했는데요. 마지막 주 처린 법안 리스트에 오르지도 않고 인도 중앙은행의 반대 입장이 여전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수단으로는 좀 인정하기는 싫지만 과세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각국에서도 암호화폐 그리고 가상자산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최근 어떤 동향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내년 1월에 대한민국 NFT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1월 19일 대한민국 NFT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P2E, 국내외 게임 산업과 트렌드의 미래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NFT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사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P2E를 미래의 먹거리로서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럼은 1부 게임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리고 2부 NFT 그리고 P2E 현황과 미래 구성될 예정이며 글로벌 트렌드 분야에 맞춰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합니다. 국내에선 이요한 더 샌드박스 한국 지사장과 최석원 컴투홀딩스 이사, 김건호 위메이드 트리 실장, 박광세 람다 256 이사, 김범주 유니티 코리아 본부장, 홍철훈 한국가상현실 콘텐츠협회 회장, 그리고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가 참여하는데요. 해외에선 자리 패커 칼레바, 유럽게임 개발자 연맹 이사와 일본 블록체인 게임 업체 더블점프 도쿄, NFT 앤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러크몬의 손장호 대표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합니다. 해당 포럼은 12월 말부터 온 오프믹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올해 10월이었나요? 부산에서도 굉장히 크게 NFT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고 굉장히 많은 극찬을 받았는데 또 다음 달에도 NFT와 관련된 큰 행사가 예정돼 있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제였죠.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트래블룰 표준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졌나요? 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1일 가상자산 트래블룰 표준안을 발표했는데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신상 등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OECD 산하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지침과 특근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룰 표준 구조가 없어 트래블룰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 사업자, 국내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는데요. 협회는 표준안으로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사업자들에 대한 은행의 실명 계정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 송수신자의 신상 또 정보를 파악해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트래블룰, 어제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사실 이번 특근법, 9월에 있었던 특근법 시행 이후로 미신고 거래소들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신고된 해외 거래소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암암리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한국 영업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비트겟, 페맥스, BTCC,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들이 특근법 시행 이후에도 한국인 이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외 거래소 중 국내에서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 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근법에 따라 VSAP 신고 의무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거래소인 비트겟에선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지난 11월엔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백 증정품 이벤트를 진행했고 커뮤니티에 트레이딩 대회 광고 배너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죠. 페맥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서비스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인 코인리스를 통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선물 마진 거래소 BTCC 또한 한국어로 된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비트 또한 한국어 지원 서비스는 종료했지만 유튜브와 텔레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13일 유명 유튜버 박호두 씨가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바이비트에서 계좌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4만 USDT가 입금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이비트로부터 받은 광고비이며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USDT가 이렇게 넘어오면 세금으로 이제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처리가 되지 않은 곳들은 일제히 이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을 했는데요. 해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관리망을 피해서 여전히 암암리에 계속된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 이 대한민국의 경찰들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키고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 관련자가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상원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비위 유형에도 비인격적 부당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우리나라 공직자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죠. 그 안에는 가상자산 직무 관련자도 이제는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디지털 에셋, 디지털 월렛을 시험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행에서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을 시험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월렛은 디지털 자산의 충전 및 결제 등을 기능을 구현한 전자지갑입니다. KB국민은행은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은 CBDC 모의 실험에 사용된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했다고 했는데요.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험 개발로 확보한 블록체인 월렛 기술을 바탕으로 2022년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 연계 테스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향후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에 디지털 신분증, 스마트키, 전자서류, 기능 등을 추가해서 점차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아마 기존 금융업계 은행권에서도 이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국내를 대표하는 다른 코인 거래소죠. 코인원에서도 가상자산 5대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코인원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이 2021년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의 5대 키워드를 공개했는데요. 이윤주 앵커님, 혹시 5대 키워드 중에 이것만은 꼭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정말 올 한해 굉장히 핫토픽들이 많았는데 네. 다른 건 몰라도 글로벌 A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글로벌 A는 이번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기대해볼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코인원이 선정한 올해의 주요 화두 5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8천만 원, 특금법, 대체 불가능 토큰,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ETF입니다.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부터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신고점을 연달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달 초 코인원 기준 비트코인은 8,247만 6천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되며 올해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20일 기준 코인원을 비롯해 24개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트래블 룰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코인원은 빗썸,
코빗과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 트래블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의 키워드로 2021년 우리 시장 어땠는지 짧게나마 볼 수 있었는데요. 내년 2022년도에는 어떤 키워드가 관심의 중심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원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신고가, 그리고 올해 9월에 진행됐던 특근법, 또 올 한해 우리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NFT,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던 건,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물 ETF 출시를 이 5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소식도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주요 알트 소식들 살펴봐야겠죠. 종훈 캐스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전에 은주 아나운서가 시총에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테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 개발사죠. 테라폼랩스 CEO인 도권의 소환장 이행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를 강요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현재 테라폼랩스 도권 CEO 등을 대상으로 허가되지 않은 증권 청약 또는 증권 매도 등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SEC는 지난 11월 테라폼랩스 및 도권 CEO에게 자료 제출 및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도권 CEO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테라폼랩스는 SEC가 소환장 송달 과정 중에 행정 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는데요. 테라폼랩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이 된 회사이고 도권 CEO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SEC는 미국 이외 지역에 행정 소환장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테라의 상승세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좀 여러 이슈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솔라나와 관련된 또 소식도 전해졌는데 은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솔라나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의 첫 번째 실시간 온라인 슈팅 게임이죠. 미니로얄 레이션스가 최근 NFT 아바타 기능을 탑재한 뒤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디크립트는 미니로얄은 12월 9일 NFT 게임 아이템 10,000개를 출시해 판매하고 12월 16일 이 아이템들은 게임 안에서 활용하도록 한 뒤에 전체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기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니로얄 개발사 페러웨이의 알렉스 페일리 공동 창업자는 이날 현재 이용자 수는 11월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월간 활성 이용자도 60만 명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소식까지 우리 시장에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 이야기 이 캐스터분들께서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